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문다희이고 2살 연상의 남편과 유치원생 아들이 있어요. 우리는 맞벌이 부부이고 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 있어요. 제가 일이 바쁜 편이고 남편은 거의 매일 정시에 퇴근할 수 있어서 아들의 유치원 등하원은 남편이 해주고 있어요. 저녁 식사는 주말에 만들어 두었던 음식 등을 활용해 평일에는 쉽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집안일을 도와주는 남편 덕분에 우리 세 식구의 생활은 순탄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생활에 변화가 찾아왔어요. 바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는 많이 우울해하셨어요. 그런 시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다는 남편의 요청이 있었어요. 지금 사는 아파트에서 시댁까지는 차로 20분 정도 거리인데 시댁에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으면 한다고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너무 힘들어하시는 시어머니를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었기에 알겠다고 답했어요. 이렇게 해서 시어머니와의 동거가 결정된 거죠. 출퇴근이나 아들의 유치원 등하원에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았어요. 시댁으로 이사를 마치고 시어머니와의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제가 일하니까 집안일은 신경 쓰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아침 일찍부터 아침밥도 차려주시고 간식거리도 만들어주시고 낮에는 청소, 빨래, 모든 집안일을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났을 때쯤이었을까? 점점 청소하지 않으시고 빨래도 쌓여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없을 때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며느라, 지난 한 달 동안 너가 스스로 집안일을 대신하겠다고 말하기를 기다렸어. 그런데 너는 며느리인 걸 까먹은 거야? 어떤 며느리라도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일을 시키지 않을 거야? 꽤 화난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아, 그렇구나. 시어머니의 본성은 이거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되었어요. 직장 생활하는 저로서는 집안일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한정되어 있죠. 잠자는 시간을 줄이는 것 외에는 집안일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고 결국 아침 5시에 일어나 세탁을 하고 아침과 시어머니가 드실 식사를 준비하기로 했어요. 아침 식사는 7시? 이때까지 기본적으로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해요. 식사 준비 사이에 빨래만 말려놓죠. 남편이 있는 앞에서는 기본적으로 착한 시어머니이기 때문에 아침밥에 대해 불평하는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보지 않는 점심은 거의 먹지 않고 남길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음식이 맛없어서 어쩔 수 없이 배달시켜 먹었다며 저에게 잔소리와 함께 배달비를 달라고 하시거든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돌아와서 이런 말을 매일 듣게 되면 너무 스트레스였어요. 하지만 제 하루는 끝나지 않아요. 시어머니 때문에 집안이 어지럽혀져 있는 걸 청소해야 하기 때문이죠. 요즘은 제가 바쁘게 지내는 모습을 본 아들이 청소를 도와주기도 해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 도와주겠다며 옆에서 거들어주며 힘내라는데 힘내라는 아들의 말에 울컥하면서 청소했어요. 저녁도 온 가족이 함께 먹는데 시어머니는 속이 안 좋다며 얼마 먹지도 않고 식사 도중에 자리를 떠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소화 잘 되는 보약이라도 한 채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는데 제 생각엔 저를 괴롭히기 위한 것일 거예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데 시어머니의 방에는 엄청난 양의 과자가 쌓여 있어요. 저는 그것들을 시어머니가 매일매일 먹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괴롭히면서 점점 기운을 차리는 것처럼 보였어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점점 더 건강을 찾는 걸 보고 함께 살게 돼서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지만 제가 그 대신에 지쳐가고 있는 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편이라도 저에게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무뚝뚝한 남편은 제 마음은 모르는 것 같네요. 아들이 다행히 제 편을 들어주니 유일한 위안이 되네요. 시어머니가 음식에 집착하는 이유는 저를 괴롭히는 것 말고도 사실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당뇨로 인한 식사 제한이 있기 때문이죠.
즉 당뇨병 식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당뇨가 상당히 진행되어 당뇨막 막병증이라는 합병증을 앓고 있어요. 상태가 심해 식이요법을 지키지 않으면 조기에 실명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도 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고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오히려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대체로 식단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배달 음식을 먹는다든지, 저녁도 속이 안 좋다며 과자를 먹는다든지 당뇨병 환자로서의 자각이 너무 부족해요. 이쯤 되면 남편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시어머니의 식사에 대해서 모든 걸 말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며 바로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엄청나게 화나게 한 것 같았어요. 눈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아? 앞이 안 보이면 어떻게 살 생각이야? 혼이 난 시어머니는 일주일 정도 제가 만든 당뇨식만 드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원체 식탐이 많은 시어머니는 금방 원래의 식습관으로 돌아갔어요. 게다가 저에게 절대 실명 같은 건 안 하니깐 호들갑 떨지 말고 남편에게 괜히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자신감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얼마 전 시어머니의 진짜 상태가 궁금해서 시어머니가 다니는 병원을 찾아가 봤어요. 의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실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이 신경을 많이 써줘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시어머니에게 이 마음이 전달될 수 있을지. 얼마 후 시어머니는 정말 당뇨 합병증으로 실명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실명의 책임을 제게 떠넘겼어요. 제가 식습관에 신경 안 써서 이런 일이 생긴 거라며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는데 다짜고짜 저보고 회사를 그만두고 간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에게도 일방적으로 요구했어요. 엄마, 집사람은 일을 그만둘 수 없어. 엄마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가 남편의 말을 가로막았어요. 무슨 소리야?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애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래? 너가 버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거 아니야? 정말 시어머니는 이 집 살림살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일단 저는 휴가를 내고 시어머니의 간병에 신경 쓰기로 했어요. 앞이 보이지 않는 시어머니는 이기적으로 변해버렸어요. 실명의 원인이 된 당뇨병은 완치되지 않아 앞으로도 다른 합병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의사에게 들었는데도 아직도 식단과 식사량에 불만을 가져요. 눈이 보이지 않아서 먹는 것밖에 재미가 없는데 이런 것만 어떻게 먹고 사냐며 시어머니의 폭언이 매일 이어졌어요. 그래도 일상생활에 간병이 필요하니 화장실에 갈 때나 목욕, 산책 등 온갖 명령만 늘어놓아요. 말투도 온통 명령조로 말하는데 저는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이런 사실을 말했어요. 오늘도 식사에 대한 불평만 늘어놓으셨어. 무슨 일을 하든 명령조로 말하시고.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 일해야 한다고 다시 말해볼까? 그래주면 좋겠어. 이제 간병휴가도 끝나면 어떻게든 해야 하니까. 저는 남편이 시어머니 편이 아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2주가 지나고 이제 간병휴가도 한계에 다다랐어요. 시어머니는 여전했고 남편이 도우미를 구하려고 한다고 말하자 돈 아깝게 뭐하러 구하냐며 그냥 저보고 계속하도록 해라고 말하는데 남편은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집에서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이기 때문이고 이 사실을 알려줬어요. 남편의 대답에 시어머니는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어요.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조차 믿지 않고 자신의 망상에 빠져 있는 듯 했어요. 그리고 저는 내일부터 회사에 복귀하기로 돼 있어서 내일부터는 도우미가 시어머니를 돌봐주는 걸로 정했어요. 시어머니의 기분은 아침부터 최악이었어요. 아침을 먹지 않겠다며 방에 틀어박혀 있다가 점심이 되어서야 겨우 얼굴을 내밀었어요. 점심을 준비하고 먹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음식이 담긴 접시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뭐야, 이 밥!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잖아. 오늘은 짬뽕이 먹고 싶으니까
얼른 배달이나 시켜줘. 시어머니의 건강을 생각해서 점심은 만드는데 이런 말을 들으면 온몸의 기운이 쫙 빠지고 화가 나요. 어머님, 눈 다음으로 귀도 잃고 싶으세요? 라고 시어머니 옆에서 속삭였어요. 시어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야? 시어머니도 조금은 당황한 듯 물었어요. 저는 실명했는데도 계속 건강관리 안 하면 다음 차례는 귀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눈이 동그래지며 절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제가 다음엔 정말 더 큰일 날 거라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두려움 때문인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완전히 귀신 보듯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돌아오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할 말이 있다며 바로 자기 방으로 가버렸어요. 배고파하는 아들과 함께 먼저 저녁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의 방에서 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며느리가 내 눈뿐만 아니라 귀까지 없애려고 해. 저런 사이코패스 같은 며느리랑 빨리 이혼해. 이러다가 내 몸뚱아리가 남아나질 않겠어? 남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아 알 수 없지만 분명 시어머니를 달래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계속 들려왔어요. 그러자 남편이 나와서 시어머니의 방문을 쾅하고 힘껏 닫았어요. 그리고 남편이 터벅터벅 우리 쪽으로 오더니 이 집에서 나가자며 짐을 싸라고 했어요. 갑자기 왜 그래? 웬만해서는 화를 잘 안 내는 남편이 이렇게 화를 내는 건 처음이었어요. 이미 엄마에 대한 정은 다 떨어졌어. 당신이 눈을 실명시켰다느니 다음엔 귀를 못 듣게 할 거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듣고 있겠어? 엄마 실명은 완전히 스스로 자초한 결과잖아. 그런데도 그런 말을 하다니. 정신이 이상한 건 지금 엄마야? 저는 화난 남편의 지시를 따르기로 했어요. 최소한의 짐을 챙겨 시댁을 떠나려고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난간을 잡고 혼자 오셨어요. 너희 지금 어디 가는 거야? 이런 나를 두고 나간다는 게 말이 돼? 사이코패스 같은 며느리만 나가면 되니까 손주랑 함께 이 집에서 살자. 내일이면 도우미가 오니까 이제부터는 그 사람을 의지해요. 우리는 이제 인연을 끊을 거니까. 그렇게 말하고 남편은 현관문을 열었어요. 아직은 조금 쌀쌀한 공기가 현관문을 통해 들어왔어요. 시어머니에 계속 절박하게 외쳤지만 누구의 마음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시댁을 떠났어요. 그날은 역 앞에 호텔에 묵게 되었어요. 다음 날은 금요일이라 그날 하루만 버티면 주말에 어떻게든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아침이 되어 저는 오랜만에 회사로 향했어요. 그리고 퇴근을 하고 친정집으로 가기로 했어요. 집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친정집에서 신세를 지기로 했거든요. 남편은 오늘부터 시댁에 오기로 한 도우미에게 시어머니의 안부를 물어보기로 했어요. 전화를 걸어보니 역시나 시어머니는 도우미에게 갑질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저에게 했던 것처럼 욕설을 퍼붓고 결국은 나가라고 쫓아내버렸다고 해요. 오늘 간 도우미는 첫날이라 이럴 수 있다고 했지만 시어머니의 성격상 계속 저럴 게 뻔해요. 그래도 남편은 시댁에 돌아갈 생각은 절대 없다고 했어요. 언젠가 정말 시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지면 시설에 입소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네요. 시설에 들어가면 식사도 제대로 된 당뇨식도 나오고 그 이상의 식사는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니 일석이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시어머니의 친아들인 남편이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하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시어머니에 대한 애정 따위는 이미 다 떨어졌으니까요. 그 후에 시어머니는 남편의 생각대로 새로 오는 도우미마다 갑질로 괴롭혀서 도우미 구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당연히 당뇨용 식단을 섭취할 리도 없고 혈당 수치도 계속 높게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의사가 이대로 가다가는 다른 합병증 증상도 나타날 거라는데. 하지만 우리 가족이 시어머니를 볼 일은 앞으로 절대로 없을 거예요.
남편은 이미 시어머니가 들어갈 시설도 알아보고 있고 상담도 받는 중이에요. 한편 우리는 새 집으로 무사히 이사할 수 있었어요. 물론 시어머니께는 이사한 곳을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실명했다고 해도 이 집 주소를 알려주면 택시 등을 이용해서 올 수 있기 때문이죠. 저와 아들은 시어머니와 완전히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고 정신적으로도 안정되었어요. 일도 예전처럼 잘 해낼 수 있게 되었고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몇 달은 악몽을 꾼 것 같은데 이제는 별로 기억조차 나는 게 없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앞으로는 남편과 아들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채희고 2살 연상의 남편과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아들과 함께 3인 가족이에요. 우리 부부는 사내 결혼을 했어요. 결혼 후에도 같은 직장에 다녔었는데 몇 년 전 이직해서 다른 회사에서 재택근무로 일하고 있어요. 아들과의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는 좋은 직장으로 이직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재택근무의 장점은 출퇴근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전 직장은 편도 30분씩 출퇴근을 했기 때문에 매일 1시간씩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된 거죠. 그 시간만큼 집안일을 신경 쓸 수 있게 된 것도 큰 장점이에요. 남편도 매일 청소도 깔끔하게 하고 밥도 정성스럽게 먹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줘서 정말 이직하길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좋았던 우리 부부관계는 조금씩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사소한 것부터 변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시간만 나면 폰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물론 아들 앞이나 식사 중 등은 만지지 않지만 그 외의 시간에는 항상 폰을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폰을 보면서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뭘 보는지 궁금해서 처음엔 뭘 보고 웃고 있는 거냐고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러자 남편은 고양이가 나오는 영상을 보여주며 여기가 반려동물 금지 아파트가 아니라면 좋겠다고 했어요. 제가 아는 남편은 동물을 싫어해서 이 아파트를 선택한 건데 무언가를 숨기듯 했고 동영상으로 위장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폰을 항상 들고 다니는 남편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손에 폰을 달고 다닌 지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을까? 이번에는 야근이 늘어나면서 남편의 귀가가 급격히 늦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전까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였던 야근이 매일같이 반복되었고 퇴근 시간도 상당히 늦어져서 10시가 넘어가는 게 일상이 돼버린 거죠.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길래 이렇게까지 야근을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자 남편은 최근에 새로운 프로젝트의 팀장으로 발탁돼서 후배들도 돌봐야 하고 힘들다며 당분간은 늦게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들 핑계를 대서 아들이 아빠를 보고 싶어 하니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일찍 퇴근할 수 없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어쩔 수 없다며 우리 가족의 미래를 위해 지금 열심히 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어떤 의심도 할 수 없는 남편의 대답이었어요. 그래도 오랜 세월을 함께한 저는 남편이 거짓말을 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승진 욕심도 별로 없고 주어진 일만 묵묵히하는 타입의 남편이 이렇게까지 업무에 열중한다는 건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웠거든요. 게다가 매일 즐겁게 출근하는 남편을 보면 일 외에 다른 즐거움이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였어요. 저는 이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시어머니와 이야기해 보기로 했어요. 제 친정집은 지방에 있고 기차로 2시간 정도 걸리는 지역에 있어요. 부모님을 만날 수 있는 건 1년에 몇 번 안 되죠. 그런 저에게 든든한 버팀목은 시부모님이었어요. 시댁은 우리 집에서 차로 2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님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만큼 시어머니와 사이가 좋다는 뜻이죠. 아들도 시부모님을 무척 좋아하기 때문에 아이를 맡기고 싶을 때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 남편 문제도 시어머니와 상의해보기로 했어요. 휴일에 아들을 데리고 시댁에 놀러 갔어요.
시어머니께 미리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도착하자마자 시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공원으로 놀러가서 저와 시어머니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경청해 주시는 시어머니에게 최근 남편의 부자연스러운 행동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폰을 항상 손에 쥐고 있고 야근을 엄청나게 하고 혼자서 외출도 하고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려 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는데 역시나 시어머니도 남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금전적인 문제는 없냐고 물으셨는데 생각해보니 이번 달 생활비 입금이 늦어지긴 했었어요. 우리 부부는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생활비는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었거든요. 매달 정해진 금액을 생활비 계좌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동안 남편의 입금이 늦은 일은 없었지만 며칠 뒤면 입금되겠지 싶어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며느라, 생활비까지 늦게 주면 더 의심해봐야지. 아들을 믿고 싶지만 그렇다고 무턱대고 맘 놓고 믿고만 있을 수 없잖아. 시어머니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동안 저는 남편에게 너무 너그러웠던 것 같아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정말 어렵겠지만 엄마와 아들로서 남편에게 이야기 좀 해주면 안 되냐고 부탁을 드렸고 시어머니는 알겠다며 걱정 말라고 하셔서 도움을 받기로 했어요. 이렇게 해서 우선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주의를 시키기로 됐어요. 하지만 이것이 역효과로 끝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는데 일주일 후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주의를 준 것 같았어요. 남편은 시댁에서 돌아와서 잔뜩 인상을 쓰더니 곧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 엄마한테 뭘 말했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걸 그렇게 못 믿어? 생활비 입금도 일이 바빠서 늦어졌을 뿐인데 그런 얘기까지 다 하고 이 나이에 엄마한테 그런 잔소리를 듣게 해야겠어? 남편의 고함에 저는 아들에게 자기 방에 있으라고 했어요. 남편의 화는 멈추지 않았고 승진할지도 모르는 이런 중요한 시기에 이런 더러운 기분이 들게끔 해야만 했냐고 말했어요. 아마 남편은 제 사과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 역시 지난 몇 주 동안 남편 때문에 쌓여있던 감정이 많았어요. 나한테 소리 지르기 전에 행동부터 똑바로 해. 나는 어머님에게 사실대로 말했을 뿐이야. 어머님도 당신이 이상한 것 같다고 하셨는데 내가 오히려 화를 내야 하는 상황 아니야? 남편은 자기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믿지 못할 거면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무슨 소리야? 월세는 나도 반 내고 있잖아. 근데 나보고 나가라고. 그렇게 못해. 남편은 씩씩거리며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이때부터 남편과의 냉전이 시작되었어요. 그날을 기점으로 저와 남편의 대화는 거의 사라졌죠. 남편이 식사를 준비해도 먹지 않으니 언제부턴가 밥도 하지 않게 되었어요. 남편은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오는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먼저 잠자리에 들기 때문에 정확하게 잘 몰라요. 저는 아들이 외로움을 탈까봐 시댁에 가는 횟수를 늘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의 행적을 조사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점이 있지만 우리끼리 조사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거든요. 시아버지께서도 조사 비용을 어느 정도 부담해 주신다고 하셔서 탐정의 남편에 대한 조사를 의뢰해보기로 했어요. 아무것도 발견되는 게 없고 정말 남편이 일에 몰두하고 있다면 저는 진심으로 사과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일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고열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바로 데리러 가서 집으로 데려왔더니 열이 40도에 육박하는 고열이 났어요. 병원에 데려갔다가 밤늦게까지 간호하고 있는데 남편이 막 돌아왔어요. 남편의 얼굴은 정말 오랜만에 보는 거였어요. 남편은 이 시간까지 깨어있는 저를 보고 놀라며 왜 이 늦은 시간까지 깨어있느냐고 물었어요. 저는 아들이 열난다고 짧게 대답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아들을 걱정할 줄 알았는데 자기한테 옮기지 말라는 말만 하고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아들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그런 말밖에 하지 않다니.
아들의 열은 3일 만에 내려갔고 학교에 갈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열은 고스란히 제게 옮아 저도 머리에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제 침대 옆에 대야를 들고 나타났어요. 혹시 간호라도 해주려는 건가? 제 기대는 곧바로 사라져버렸어요. 남편은 들고 있던 대야에 담긴 얼음물을 제 얼굴에 뿌렸거든요. 고열에는 얼음물이 효과가 좋아. 고맙단 말은 안 해도 돼. 그렇게 말하고 남편은 회사로 출근했어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아들에게 저는 학교에 가라고 하고 저는 물에 젖은 침대를 정리했어요. 남편도 같이 옮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저주를 중얼거리며 저는 어느새 잠이 들어 있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정오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체온을 재보니 이미 평상시 체온으로 내려가 있었어요. 제 회복력이 얼마나 빠른지 웃음이 나올 정도로 놀랐어요. 일어나서 뭐라도 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탐정 조사 결과가 나온 거였죠. 시어머니는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저녁에 우리 집에 방문하겠다고 했어요. 저녁이 되자 웬일인지 남편한테 메시지가 왔어요. 우리 때문에 감기에 걸렸다며 집에 바로 온다는 거였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남편에게 당한 일이 떠올라 시어머니가 가져온 조사 결과와 함께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요. 남편이 돌아오기 전에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도착했어요. 탐정 조사 결과를 보여주시는데 역시나 생각하는 그대로였어요. 이건 부부가 함께 의논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 아들을 시어머니에게 맡겼고 시어머니는 아들과 근처 패밀리 레스토랑으로 가셨어요. 그 후 남편이 집으로 귀가했어요. 열이 많이 났는지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곧바로 침대에 눕는 남편. 잠이 들기 직전이라 저는 그 틈을 타서 남편 방에 얼음물 20잔을 준비했어요. 남편을 흔들어 억지로 깨웠어요. 자, 이제부터 남편에 대한 신문을 시작하는 거죠. 당신? 우리한테 숨기는 거 없어? 뭘 숨겨? 나 지금 감기에 옮아서 열나는 거 안 보여? 남편의 말이 끝나자 저는 얼른 얼음물 한 잔을 남편에게 뿌렸어요. 열이 날 땐 얼음물이 좋다고 했지? 지금부터 내 질문에 대답 못하거나 거짓말하면 얼음물 맞을 줄 알아. 남편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쳐다봤어요. 당신 바람 피우고 있어? 남편은 아니라고 말하길래 즉시 두 번째 얼음물을 남편에게 끼얹었어요. 여대생이랑 바람 피우는 거 모르는 줄 알아? 남편은 절대 아니라고 잡아떼길래 세 번째 얼음물을 남편에게 끼얹었어요. 총각이라고 거짓말했지? 네 번째 얼음물을 끼얹었어요. 침대는 이미 물이 흥건하게 젖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여자와 호텔로 간 적 없냐고 물었는데 그런 일 없다고 해서 다섯 번째 얼음물을 끼얹었어요. 도대체 뭐야? 왜 바람 피운다고 단정 짓는 건데? 증거라도 있어? 남편은 제가 증거도 없이 이런 짓을 한다고 생각하는 건지. 저는 남편의 눈앞에 조사한 걸 보여줬어요. 그 안에는 아까 말한 레스토랑에서 나오는 사진, 호텔로 향하는 사진 등이 들어있었어요. 이거야말로 확실한 증거인 거죠? 이래도 계속 거짓말할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얼음물들이 당신을 덮칠 텐데? 남편은 남은 15잔의 얼음물을 보고 몸을 움찔거렸어요. 바람을 피웠다고 인정하면 이 얼음물들 다 치워버릴게. 어떻게 할래? 남편은 고민하더니 바람을 피웠다고 인정했어요. 마지막 분풀이로 얼음물 한 잔을 남편에게 뿌리고 저는 남편 방을 나갔어요. 뒤에서 더 이상 안 붙는다고 했잖아. 라는 분노 섞인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그런 건 한 귀로 흘려버렸어요. 그 후 저는 시어머니에게 연락했어요. 이번에는 저와 시어머니가 바뀔 차례거든요. 제가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고 시어머니가 우리 집으로 향했어요.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의 부름을 받고 집에 가보니 남편이 반쯤 혼이 나가 있었어요. 시어머니에게 꽤 혼났나 보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남편은 제가 준비한 이혼신고서에 사인을 해줬어요. 그 외에도 위자료와 양육비도 정해야 하는데 이는 남편의 건강이 회복된 후에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시어머니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편이 서명하고 우리 부부의 이혼이 성립되었어요. 그리고 이후에 저와 아들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어요. 시부모님이 소개해준 아파트인데 월세치고는 아주 깨끗한 아파트였어요. 아들에게는 아빠와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말했더니 엄마만 있으면 괜찮다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줬어요. 그리고 남편의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은 시부모님이 지켜보는 가운데 결정되었기 때문에 제가 청구한 금액대로 받을 수 있었어요. 바람 피운 상대는 여대생이었지만 바람을 피운 건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도 여대생에게 확실히 해줬어요. 물론 총각이라고 거짓말을 한 걸 고려해서 금액을 제시했고요. 그 후의 이야기인데 남편은 상간녀 부모님께 고소당했다고 하더라고요. 데이트 어플로 쉽게 만난 상대에게 총각이라고 거짓말하고 사귀었던 남편은 많은 걸 잃게 된 거죠. 남편에게 속았던 여대생은 인터넷에 남편의 얼굴을 공개했다고 해요. 이를 본 남편의 직장 동료가 상사에게 보고해서 남편은 바로 회사에서 해고당했다고 들었어요. 총각인 척 행세하다 직장도 잃고 지금은 일용직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우리는 시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잘 지내고 있어요. 저는 재택근무 일을 계속하고 있고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잘 보내고 있어요. 아빠가 없는 만큼 외롭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려고 해요. 지금은 시부모님과 함께 아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이혜윤이고 30대 회사원이에요. 1살 연상의 남편 김재혁과 직장에서 만나 6년 전에 결혼했어요. 현재는 6살 된 딸 은비와 셋이서 살고 있어요. 하지만 남편과는 3년 전쯤부터 사이가 좋지 않아요. 사건의 발단은 딸의 유치원 선택이었죠. 남편과 저는 의견이 달라 조금 다툼이 생겼어요. 남편은 딸이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며 영어 수업이 있는 유치원을 원했지만 저는 잘 먹고 잘 놀 수 있는 유치원을 원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딸이 어릴 때에는 공부 같은 거 모르고 그냥 신나게 놀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는데 남편은 영어를 재밌어 할 수도 있다면서 보내보지도 않고 판단하지 말라며 영어 유치원에 보낼 거라고 했어요. 결국 충분히 논의되지 않아 남편이 원하는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는데 입학하고 나서부터가 더 힘들었어요.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는 남자 교사가 없어 행사가 있을 때면 참여 수업이라는 명목으로 아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에는 그 정도쯤이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잦은 행사에 계속 참여하다 보니 지겨워졌나 봐요. 딸이 아빠가 와줬으면 해서 남편에게 매번은 아니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참여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는데 남편은 알겠다고 말로만 말할 뿐 실제로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유치원 이야기만 나오면 싫은 표정을 지었고 딸이 보는 아빠의 모습은 소파에 늘어져 쉬거나 잠만 자는 사람이 된 거죠. 게다가 요즘은 귀가 시간도 밤 늦은 시간이 잦아 대화하는 횟수가 줄고 있었어요. 그래도 우리는 유치원과 관련된 것 외에는 나름대로 대화를 어떻게든 했고 남편이 마음만 먹으면 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관계 회복이 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나날을 보내던 저는 얼마 전부터 속이 울렁거리는 듯한 메스꺼움과 감기 같은 증상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컨디션 난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며칠 동안 컨디션이 좋지 않은 것도 흔치 않은 일이었어요. 설마 라고 생각하며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구입해 집에서 검사를 해보니 2줄이 나왔어요.
생전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고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기뻤던 저는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둘째를 임신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남편의 반응은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어딘지 모르게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정말 임신했어? 확실한 거 맞아? 아직 테스트기로만 검사한 거라 100% 장담하진 못하지만 느낌상 맞는 것 같아. 그거 정말 믿어도 돼? 왜 계속 묻는 거야? 내가 임신한 게 기쁘지 않을 이유가 있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은비와의 나이 차이 때문이야. 6살 나이 차이면 육아 기간도 길어지고 입학 시기가 겹칠 수도 있잖아. 그런 걸 걱정하고 그래. 다른 것도 걱정되는 게 있어? 아니야. 일단 내 얘기는 접어두고 정말 임신한 건지 병원에 확인하러 가보자. 알겠어. 일단 확실하게 하는 게 좋지. 이번 주에 휴가 내서 병원 갔다 올게. 나도 같이 갈게. 걱정도 되고. 남편의 말에 따라 저는 은비를 낳을 때 다니던 병원에 예약했어요. 그때 선생님이라면 이번 출산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죠. 우리는 딸을 유치원에 보내고 둘이서 산부인과로 향했는데 5년 전과 마찬가지로 병원은 북적거렸어요. 혈액검사 등 검사를 마치고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며 진료를 기다리는데 젊은 간호사가 말을 걸었어요. 이혜윤님,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네, 드디어 진료인가요? 진료실에는 저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아니요. 우선 산모님만요. 일어서려는 남편을 마다하고 간호사는 저만 휴게실로 안내했어요. 간호사는 아직 20대 초반 정도의 젊은 사람이었어요. 딸을 출산한 5년 전에는 없었을 거예요. 휴게실에 들어가 마주 앉은 뒤에도 간호사는 뭔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런 모습에 저는 검사 결과가 좋지 않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간호사에게 검사 결과 때문에 그런 거냐고 물었는데 간호사는 그것과 별개로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아니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아까 함께 계신 분은 남편분이신가요? 그녀는 겨우 말을 꺼냈다는 느낌이었어요. 네, 맞아요. 제 남편인데요? 남편이라고 하면 결혼을 하신 거죠? 맞는데 그건 왜 물어보세요? 제 남편이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요. 제가 5년 전에도 이 병원에서 딸을 낳았으니 접수처에서 일하시는 분에게 물어보면 제 남편에 대해 궁금한 거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캐묻는 것 같아 불편해진 저는 짜증을 감추지 않고 말했어요. 하지만 간호사는 저보다 더 짜증이 난 듯이 더 강한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건 산모님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아주셨으면 한다고요? 지금 당장 그 사람과 이혼하세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과는 이혼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보세요.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에요? 저 정신 멀쩡해요. 다만 산모분과 아이를 생각하면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알겠어요.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차근차근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간호사의 이야기는 이러했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다른 산부인과에서 근무했었다고 해요. 그곳에서 출산했던 부부. 아니,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커플이었다고 하는데 그 남자가 제 남편인 것 같고 아버지로서 출산을 함께 했다는 거예요. 이름도 똑같고 나이도 체격도 비슷하고. 한 달 전에 만났을 때 첫째라고 했는데 분만실에서 마사지도 해주고 음료수에는 빨대를 꽂아 마시게 하고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등 매우 잘 도와줘서 처음부터 능숙할 수 있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헌신적으로 함께 하시는데 여성분과는 아직 혼인신고 안 하셨다고 하셔서 굉장히 인상 깊어서 제가 또렷이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간호사에게 이런 것 때문에 이혼하라고 한 거냐고 물었고 간호사는 본인 전 남편이 바람 피우는 바람에 결혼 생활이 얼마 전 파탄 났다며 저보고 진실을 꼭 알고 있으라고 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라 일단 알겠다고 하고 나머진 혼자 생각해보겠다고 하니 간호사는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간호사와 이야기를 나눈 후 제가 얼마나 표정이 안 좋았는지 남편은 괜찮냐고 연신 물어봤어요. 하지만 다정한 말에도 저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빴어요. 이후 진료를 마친 우리는 딸을 유치원에서 픽업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남편에게
입덧이 너무 심해 힘들다고 딸을 데리고 친정집에 당분간 가 있겠다고 말하고 짐을 싸고 친정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지인이 근무하는 흥신소를 통해 여성의 신원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어요. 간호사의 말만으로는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없잖아요. 제가 집을 비운 틈을 타서 남편은 곧 그 여자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래서 조사를 의뢰한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불륜의 증거를 많이 확보할 수 있었고 3주 후에는 저는 변호사와 함께 남편과 여자가 사는 아파트로 향했어요. 남편과 불륜 상대는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했어요. 상대 여성은 20대 초반이었고 띠동갑 아저씨에게 속은 줄 알았는데 유부남인 줄 알고 만난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저보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유부남이든 총각이든 무슨 상관이냐고 했거든요. 너 여기 뭐하러 온 거야? 변호사님 데리고 아기 얼굴 보러 온 것 같아? 제가 황당해하며 이혼을 논의하러 왔다고 말하자 남편은 미소 지었고 여자는 잠든 아기를 안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어요. 남편은 계속 저한테 이혼하고 싶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다 들킨 마당에 전부 다 말하겠다며 2년 전부터 상간녀와 사귀기 시작했고 지난달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했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이혼하려고 했는데 괜히 머뭇거렸다며 이 여자한테는 자기밖에 없으니 능력 있는 저는 혼자서 아이 키울 수 있으니 남편은 상간녀한테 가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이쪽은 아이가 태어난 지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위자료는 감액해 줄 수 있겠지? 왜 내가 위자료를 감액해줘야 해? 너가 먼저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으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 차라리 위자료 없이 재산 반씩 나눠서 끝내는 게 어때? 남편의 능청스러운 발언에 저와 변호사는 서로 얼굴을 붉혔어요. 나한테는 은비와 뱃속에 아이도 있잖아. 위자료만으로 끝이라고 생각해? 그리고 그 여자의 아이는 은비와 지금 뱃속의 아이와 남매가 되는 거잖아. 불쌍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내가 왜 그런 죄책감에 시달려야 해? 죄책감이라는 단어를 쓰는 남편에게 남은 적마저 떨어졌어요. 너무나 무책임한 모습에 위자료도 감액 없을 거고 양육비도 제대로 청구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어요. 한 가정을 망가뜨린 책임을 지게끔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남편에게 앞으로 변호사를 통해서 이야기하라고 하고 자리를 떴어요. 이후 남편은 위자료 3,500만 원과 두 자녀의 양육비를 월 90만 원씩 20년간 받기로 했어요. 상간녀에게는 유부남과의 불륜으로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이쪽에도 3천만 원을 청구했어요. 그녀는 모아둔 돈이 없으니 분할로 주고 싶다고 했지만 서로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않겠냐고 말했더니 어디선가 빌려서 주더라고요. 남편이 바람피운 사실은 회사에도 소문이 난 것 같은데 양육비를 계속 줘야 하니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그만둘 수 없어 일은 계속하는가 보더라고요. 뭐 그렇게 오래가진 못하고 그만둘 것 같지만 그렇게 되면 여자도 지금보다 더 힘들어질 테고 뿌린 대로 거두는 거겠지요. 저는 현재 뱃속의 생명을 키우며 딸과 함께 살고 있어요. 뱃속의 아이가 여자임을 알게 된 딸은 매일같이 빨리 태어나라고 말하고 여동생 이름은 자기가 지을 거라고 들떠 있어요. 벌써 언니가 된 것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뱃속의 아이도 첫째처럼 밝고 씩씩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세 식구가 함께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